1944년에 브렌트 우주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1944년 이 시기는 1,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 브렌트 우주는 보스턴에서 약 2시간 정도 뉴햄프셔 쪽으로 가면 있는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지금은 휴양 도시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협정을 체결했던 그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그 호텔이 아직도 보존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1944년의 브렌트 우주 협정은 1931년에 미국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박차를 가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브렌트 우주 협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영국이 누렸던 마지막 패권, 금융 패권이 아까 1900년대 초에는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넘어왔다면 1944년의 브렌트 우주 협정은 금융 패권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는 계기를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이 당시에 케인즈, 수정자본주의의 대가 아시죠? 그 영국에서는 케인즈 학자가 대표로 브렌트 우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케인즈를 상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화이트라는 미국의 재무차관입니다. 이 화이트라는 재무차관과 케인즈가 이 1944년도에 브렌트 우주에 모여서 기싸움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브렌트 우주에는 전 세계를 이끌고 가던 44개국의 선진국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한국은 끼지 못했죠. 당연히. 이 44개국의 그 국가 명단을 보면은요, 거기에 필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과 한국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피고 어떤 그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브렌트 우주 협정에서 결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IMF의 탄생입니다. 이 IMF는 케인즈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케인즈는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우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의 재무차관이 반대합니다. 화이트가. 그러면서 아니야. 그거는 만들면 지켜지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자고 계속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주장이 밀렸었는데 나머지 40여 개국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운드화를 쓰던 달러화를 쓰던 무슨 공동화폐를 쓰던 그래 너네 알아서 해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경제가 힘들었던 영국의 입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쟁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던 미국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환율제로 채택이 됩니다. 이후에 모든 금 거래는 달러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고 IMF가 탄생을 했는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되는 이 계기에 그 당시에 세계의 상황은 어땠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을 전부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의 70%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이, 헐값에 쌌던 그 금이 갑자기 1온스에 35달러가 됐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이기면서 1,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팬 아메리카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본위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자, 대한민국의 상황은 1945년 광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한국전쟁은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군이 참전한 유일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역사상 유일하게 유엔이 참전한 전쟁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해서 처음으로 무승부를 겪었던 전쟁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국전쟁, 우리 희생자가 참 많았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전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빌미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 이제 거기서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미국이 1944년에 브렌트 후즈 협정을 하고서 미국은 점점 이제 전 세계의 호랑이 국가가 돼갑니다.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전부 이제 미국 편으로 한 명씩 두 명씩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JFK, 존 F 케네디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시가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제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정점을 찍고 사실은 지금까지 2023년까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962년도와 63년도에 존 F 케네디의 쿠바 위기는 다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냐, 핵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JFK를 외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쿠바 위기를 매우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것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쿠바 위기에서 당시에 지난 학기에 이제 제가 하버드에서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The Reasoning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추론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를 하는 그 교수가 바로 JFK 자서전을 쓴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들려주는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군부는 전부 소련을 공격하자고 합니다. 전쟁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그것을 억제시킵니다.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억제를 시키냐? 이 사람이 해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1945년도에 진주만을 공격했을 당시에 그 당시의 경험담을 그 군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좀 더 자문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벌더라고요. 시간을 벌어갖고 결국은 JFK가 그 미국으로서의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핵전쟁을 피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 또 미국이 정말로 그 군인들의 어떤 그 주장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미국의 패권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그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함으로써 미국의 팬 아메리카 시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아직도 이 쿠바 위기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연구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존 F 케네디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강좌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unterfactual, 그러니까 이 JFK가 만약에 암살되지 않았으면 과연 미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yes or no로 항상 갈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JFK가 암살되지 않았으면 베트남전에 참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했을 거야. JFK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존슨 부통령이 그 JFK가 준비했던 것을 그냥 받아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1964년 8월부터 시작해서 1973년 3월에 끝난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많은 아픔을 준 전쟁으로 기록이 됐고,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록물 속에는 우리가 한국전을 참전을 해서 한국전에서 중공군을 막아내고 소련의 개입을 어느 정도 차단시켰다라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문헌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사실은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1944년 브렌트 우즈 협정 이후에 1960년까지 줄기차게 성장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뒤뚱뒤뚱 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때 베트남전에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한국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전쟁은 잃는 쪽이 있으면 얻는 쪽이 있는데 이 전쟁이 벌어질 때 과연 어느 쪽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어떤 리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똑똑한 거는 전쟁이 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런 어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은 이겼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쇠퇴한 것보다도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닉슨이 오늘날의 미국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한 것들이 많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닉슨이 1971년도에 1온수당 35달러의 금본위제 철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가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경제가 가던 차가 거의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뒤집어질 정도의 이런 경제 충격이 이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나갔을 때는 자유무역주의로 쫙 나가다가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일본, 중남미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5.1 쇼크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때 그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수입품한테 10%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1972년에 닉슨은 재선에 도전을 하고 이때 압도적인 당선을 하게 되죠. 근데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뭐든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그 다음에 꼭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압도적 당선의 이 힘을 가지고 닉슨이 한 것이 뭐냐? 키신저를 데리고 중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그 닉슨의 중국 방문은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정책을 했던 닉슨도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 놓은 그 닉슨의 두 가지 정책,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철폐한 것,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것, 이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후 50년에 미국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입니다. 근본위제를 철폐했을 때 저거 철폐하면 달러화가 더 이상의 기축통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엄청나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깨고 아직도 달러화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50년간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 애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는데요. 1985년 프라자 협정이 그것이고요. 1997년에 IMF, 한국을 쳤던 IMF가 그것이고요. 2007년, 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때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이 중국의 내드였던 발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을 G2 국가로 만드는 마치 1960년대에 JFK가 달 착륙을 했던 문 스텝처럼 저는 이것을 그래서 닉슨의 차이나 스텝, 이건 굉장히 정말 앞으로도 연구 대상이고 좀 더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때부터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그동안에는 블록 경제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거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그 다음부터 중국과 미국이 교역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죠. 이때 맺어졌던 이 끈이 2023년 오늘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슨이 저런 이제 막 중국 방문을 했던 1970년대에는요, 또 오일 쇼크가 왔죠. 중동 국가들이 막 기름값을 올리고, 그래서 중동을 지배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오일 이코노미 시대로 완벽하게 접어듭니다. 왜 이것을 오일 이코노미 시대라고 부르느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하고 1974년도에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을 사려면 1온스당 35달러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철폐하고 근본이자를 철폐하는 대신에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어가지고 오일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근본이제에서 오일 이코노미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1974년에 맺은 페트로달러가 2022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에 의해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로 결제를 했죠. 또 브라질이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하죠. 지금 이것이 약 50년 만에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저희가 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셨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분석을 하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 엔화가 어떻게 될 건지, 위안화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이 이제 오일 이코노미 시대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일 이코노미 시대 요 당시에요. 닉슨 시절에 슐스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죽었다. 여기서의 산타클로스는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0년대까지 미국이 여러 나라를 원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산타클로스는 없어 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무역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맺는데요. 이 플라자 협정은
요때가 그러니까 아마 1980년도에 이민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자율이 10% 이상 갔을 때고요. 이때 최고 이자율이 19%를 찍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85년도 플라자 협정이 있었던 요 즈음에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일본이 맨하탄을 사들일 것이다. 이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듯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 더 이상 놔둬선 안 되겠어.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이 당시에 G2까지 갔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일본하고 독일을 부릅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수상이 플라자 협정을 위해서 미국에 오면서 기자들한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공항 근처에 골프 치러 간다고. 그래갖고 기자들이 다 속아요. 그런데 실제로 골프 치러 간 게 아니고 이 플라자 협정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사인해요. 어떤 사인을 하느냐? 엔화와 마르크화를 강제로 평가 절상을 시키죠. 더 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때 미국이 중요한 일본하고 협정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이 수입할 때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를 세게 붙이는 겁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때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85년도의 플라자 협정을 가장 잘 이용한 기업이 어디냐? 삼성이 이걸 딱 보고 있다가요. 이제부터 반도체 만들어야 되겠구나. 반도체를 시작하죠. 메모리 반도체를.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일본이 당한 거를 지금 2023년에 한국이 당하고 있다. 조금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85년도 플라자 협정을 맺은 이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